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사라진 예비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년 만에 밝혀진 충격 진실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고 하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셨는지 지금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의 남자입니다. 내일 모레면 4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죠. 제 직업은 소방공무원이고 구급직을 맡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이송하는 일을 하고 있죠. 8년째 소방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진로를 정했습니다. 한창 방황하는 나이에 제게 꿈을 안겨준 직업이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직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거창하거나 돈을 쫓는 일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며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바로 제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부를 응급 환자의 보호자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비 신부의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셨어요. 고관절 골절이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고이기도 하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병원으로 갔죠. 저희 대원들은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날 저는 예비 신부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쌍꺼풀 없는 눈매 그리고 오목조목한 코와 입까지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어머님 때문에 막 걱정하는 예비 신부에게 안정을 시켜주었고 병원에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짧았던 10분의 만남이 끝나고 예비 신부와 헤어지려니 너무 아쉬운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좋다고 마냥 연락처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저의 공적인 직업을 내세워 사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전 그런 예비 신부를 뒤로하고 2년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이런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예비 신부와 어머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러 저희 서해에 오신 겁니다. 예비 신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덕분에 감사했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세요. 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예비 신부도 환한 미소를 지었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정창규 대원님 덕분에 저희 엄마 수술도 잘 받고 저도 그날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책 없이 그 말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먼저 저한테 장가는 가셨냐고 여자친구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느낌이 왔죠. 저도 옳다구나 싶어 바로 저 여자친구도 없고 장가도 가본 적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그럼 내 딸 한번 소개받아 보라며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비 신부는 저보다 1살이 많았고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은 나중에 아이도 많이 낳고 싶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했고 똑부러지고 야무졌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씨가 더 예쁜 예비 신부였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졌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신부와 2년 연애를 했고 이 사람이다 확신이 들어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양가 어르신들의 허락을 받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결혼식까지 8개월이란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 직업 특성상 비번날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 주말에 쉬는 예비 신부와 시간을 맞추려면 결혼 기간이 좀 넉넉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 커플은 그런 거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되려 준비하면서 더 사이가 좋아졌죠. 근데 결혼을 2달 앞둔 날부터 예비 신부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 결혼 잘하는 거 맞지? 라는 말부터 자기 진짜 날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거지? 라는 말까지 하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겪는 흔한 불안감과 우울함 같은 메리지 블루이니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비 신부를 안심시켜주며 당연하지. 나 진짜 자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잘 헤쳐나가자. 응? 라며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비 신부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행복하게 해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죠. 예식장에서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약간 상기되어 있는 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이었죠. 그때 저는 마냥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장가를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어 예비 신부를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 예비 신부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진짜 잘해줄게. 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예비 신부는 결혼식 당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을 땐 드레스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였고 예식장은 순간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예비 신부를 도와주시던 이모님 말로는 신부님이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드레스 탈의시켜드리고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하도 안 오시길래 화장실에 가보니까 없어지셨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예비 신부의 행방불명에 모든 가족들과 하객들은 다들 어안이 벙벙했고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부의 여동생을 불러 도대체 언니 어디 간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이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겠냐며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양가 어르신들에게 제일 면목이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하객분들에게 제일 죄송했어요. 저희 둘의 결혼식을 보러 다들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건 둘째치고 꼴이 우스워졌죠. 뒤에서 얼마나 저희 흉을 볼까 창피하더라고요. 이 일로 양가 부모님들은 큰 소리까지 내시다가 결국엔 싸우시기까지 했죠. 저희 부모님은 예비신부 탓을 하고 예비신부 부모님은 제 탓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 친영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자네가 얼마나 압박을 줬으면 결혼식 날 도망을 가. 둘이 문제가 있었으면 자네라도 결혼을 미루자고 했었어야지. 하객들 다 불러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라고 하니 저희 어머니도 저기요 사돈, 아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잘못한 사람이 예비 며느리이고 예비 며느리가 도망을 간 건데 그걸 왜 저희 아들 탓을 하세요? 이 상황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라고 하시며 서로 이런 집안인지 알았으면 진작에 물렸어야 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혼식 준비하는데 쓴 돈이 대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도 한두 푼이 아니니 손해배상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면목이 없었고 예비신부 부모님에게도 면목이 없어 그만들 하시라고 했어요. 저희 때문에 싸우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서럽고 울컥한지 눈물이 다 났어요. 그러니 제 모습을 보신 두 부모님께선 아무 소리도 못 하셨죠. 근 3년 동안 예비신부를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제게 믿음을 저버릴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예비신부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난 거라면 결론은 남자가 생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야 연락이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예비신부가 사는 곳을 찾아가도 볼 수가 없었죠. 말 그대로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비신부 여동생에게도 연락을 해 언니랑 연락이 되냐고 물어보면 자기네 식구들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냥 잊어버리라며 어쩌면 그런 여자랑 결혼을 안 하길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애 상대로 여자를 잘 믿지 못했는데 누굴 만나도 제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기에 연애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죠. 그 여자에게 받은 상처가 절 이렇게나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렇게 제 나이 38살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쉬는 날마다 낚시만 하러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를 만나러 다니지 낚시만 하러 다닌다며 속을 끓으셨죠. 그렇게 전 점점 속세와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비번을 맞아 월차를 조금 더 써서 휴가를 내고 인천 쪽에 위치한 섬으로 바다 낚시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선배님이 그곳을 추천해 주셔서 낚시 장비며 채비를 다 하고 혼자 훌쩍 떠났죠.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멀리 여행을 온 듯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선착장에 배가 도착했고 장비를 챙겨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갔고
펜션 사장님에게 내일 새벽에 일찍 낚시를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원이 한 7명 정도가 모여져 새벽 일찍 배를 타고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휴,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낚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빈손으로 가기엔 적적한 마음이 들어 횟집에서 혼자 술이나 한잔하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께 혼자 왔다며 1인분의 양의 회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있는데 여 사장님이 부엌 쪽을 향해 진아야, 손님 오셨다, 찬내와라 하시는데 이윽고 주방에서 어떤 여자분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여자도 절 보고는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얼굴까지 새빨개져서 식당 입구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여자는 바로 결혼식 당일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제 예비 신부였습니다. 저는 도망을 친 예비 신부를 따라 쫓아갔고 머지않아 그 여자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울고 있었고 저는 예비 신부를 붙잡아 왜 또 도망가게? 당신한테 나는 무슨 존재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냐고 하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제발 놓아달라고만 하는데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도망은 왜 갔고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정도는 물어볼 권리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니 나 딴 남자가 생겼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살림까지 차린 거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놓아주라 라고 하는데 전 결국 잡고 있던 팔을 놓아주었고 역시 남자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였구나. 내 생각이 맞았었구나 라며 예비 신부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니 예비 신부는 하염없이 울며 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쿵하는 소리와 함께 예비 신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을 다쳤는지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넘어진 예비 신부 쪽으로 가서 예비 신부를 앞으로 세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예비 신부의 위옷이 말려 올라갔는데 세상에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예비 신부의 배에 약 10cm가량의 큰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처냐고 말을 더듬으니 예비 신부는 재빠르게 옷을 내렸어요. 저랑 만났을 당시엔 그런 흉터는 없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예비 신부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처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예비 신부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담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비 신부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또 한 번의 충격과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찬규 씨, 미안해. 남자 때문에 도망갔다는 건 거짓말이고 나 찬규 씨한테 말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며 나 사실 결혼 2달 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었어. 그래서 확실하게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임신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 내 자궁에 이상세포가 발견이 됐다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 검사 결과 내가 자궁 경부암 3기라고 하더라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암 환자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결혼을 앞둔 나한테. 난 그때 여자로서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었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예비 신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근데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하며 울부짖었죠.
그러니 그러더군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대요. 그리고 제가 떠나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결혼식만 올리고 바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하루를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네요. 그리고 점점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저한테 몇 번이나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말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럼 결혼식 날 왜 도망을 갔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날 계속 배가 아팠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출혈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식장에 나와 응급실에 갔고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는 자궁과 장기 일부에 전이된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했고 예비 신부의 가족들도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데 예비 신부는 그렇게 항암 치료까지 다 마치고 저에 대한 죄책감과 중압감으로 아무도 모르는 외딴 섬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못했던 그때의 예비 신부가 너무 가여웠고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주지 못한 제가 못나 보였어요. 항상 말로만 예비 신부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지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그날 운명처럼 예비 신부를 다시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 그곳에서 예비 신부의 손을 잡고 밖으로 예비 신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는 지킬 거라고 했어요. 당신 곁에서 남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2번 다시 도망가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전부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굉장히 숙연해지시며 예비 신부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알게 된 깊은 오해를 서로 다 풀게 되었고 결혼도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모님 또한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맙고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년 9월 드디어 부부가 되었고 거창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내나 저나 아직까지 결혼사진을 버리지 않았기에 사진 촬영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내는 저와 같이 살면서 작년과 다르게 몸도 훨씬 많이 좋아졌고 살도 5kg나 쪄서 다시 건강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내는 제게 매번 그래요. 당신은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천직인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조해주고 나도 구조해주지 않았냐고 하는데 듣고 보니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아내의 저 말이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1년여간의 신혼 끝에 아이 입양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양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카페 같은 곳에 가입해 공부도 많이 하며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라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이를 입양하게 된다면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내가 아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낳고 싶다고까지 했었는데 이런 아내를 위해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되려고 마음 먹었어요. 여태 정말 많은 고생과 시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신혼을 보내면서 서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가 늦잠도 자보는 매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별탈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아내분에게도 닿았는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며 항상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팠던 과거는 남편분과 함께 잘 치유하시고 좋은 미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